좀 어떻게 보면 논란이 격화될 수 있는 이슈가 결국 토지 공개념 문제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는 우선 네. 어떻게 보세요? 토지 공개념 문제를 이렇게 헌법에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토지의 상품화 자체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 예. 예, 근데 토지 공개념은 예전에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던 토지 공개념 3법 중에 예. 두 가지가 이제 헌법 불합치 그리고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헌법을 건드려 줘야 되는 문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실 헌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않죠. 예. 네. 근데 토지 공개념은 이 실효성 측면에서 더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태우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계속 어떤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또 힘겨루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좌절도 많이 겪었는데 네. 이 고리를 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끊어야 된다. 이 문제 인식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얘기의 취지는 헌법의 토지 공개념이 강화된 조항으로 등장을 하면은 강남 아파트 값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네. 다시 말해서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강화한 법률의 입법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좀 더 강화된 규제가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소위 지공주의적 규제를 도입을 할 때 위헌 논란은 사라질 테니까요. 지공주의적 규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애초에 토지 공개념의 사상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철학. 네. 예, 그것을 이제 지공주의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예, 그 입법을 할 때 이제 계속 들러붙었던 위헌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예. 내용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차후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 개헌안이라는 명칭을 담고 있죠. 네. 국민들의 총의를 담아내서 개헌하겠다는 거고요. 개헌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제적의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인즉슨 전체 국민의 총론을 모으지 않는 상태에서 개헌,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내용만 하더라도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국민들마다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른 건데 이걸 국민 개헌 안으로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정부에서 개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헌법의 명기라는 게 된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80년 체제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개헌이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실질적인 시행착오를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의 조항의 명기함으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건데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측면 속에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사회적 숙고의 과정들이 결여돼 있다라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되면은 당장 이 강남 재건축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훨씬 더 강화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담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만들기 전에 뭐 예비로 뭐 조항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한 10년간 테스트해보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 87년 체제 이후에 30년이 넘게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 빈부격차, 갈등 이런 문제는 많이 겪어왔다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헌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은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다른 건데요.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개인의 그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가치 속에서 사실은 이거를 헌법을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나름대로 소유권을 제한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토지 문제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개헌에 대한 안으로 명기가 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조치가 실행이 되거나 입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의지를 갖겠죠. 의지는 갖겠지만 지금 국회의 분포를 봤을 때 사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법안 중에 5개 중에 1개꼴만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굳이
토지 공개념을 오래 붙잡고 시비를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토지 공개념 개념 자체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노태우 정부에서 예. 보수 정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사실 좀 노태우 정부는 좀 고려장 하다시피 한 것 같긴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잘 안 하는 정당이긴 예.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부자 재산 지켜주기 정당이라는 이미지만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더라도 어떤 정책이 자동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걸고 넘어지겠지만 이게 끝까지 쟁점으로 남을지 저는 오히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저는 됩니다. 얼핏 생각이 드는 게 뭐 제 의견을 제시한 게 좀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의외로 이념성이 강한 정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수 결집이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목표점 그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예. 저는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개헌안에 나왔다. 개헌안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소수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사유화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건드려주는 측면으로서 각을 세우게 됐을 경우는 여론적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적인 진영 입장에서는 개인의 시장 경제에 대한 측면 속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는 선뜻 쉽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제 있었던 이 대한민국 어제는 이제 헌법 전문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기본권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원의 뭐 노동삼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당과 결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특정 지지층이 결집될 수밖에 없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3일에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동의하세요? 네. 글쎄요. 저 굳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걸 쥐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봐요. 지방분권 문제도 예.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도 명기 부분은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법률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세종시로 가자 이건가 보죠? 근데 이것도 법률로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헌법 예. 자체로 어디가 수도다라고 예. 명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에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를 하면은 네. 법률로 이제 지금은 서울인데 뭐 세종시로 예를 들어서 법률을 개정하면은 그렇죠.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소위 빌트인 어젠다. 추후에 논의할 과제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역시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을 올해 시비를 안 걸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예. 시비 거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된 거는 예. 오히려 시비거리가 오래 안 될 것이 높고 저는 솔직히 결국에는 권력 구조 예. 문제에서 크게 부딪힐 공산이 높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 예.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오히려 오늘 2차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예. 그렇게 이거는 최종 쟁점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그렇죠. 기본권 전문 이런 것부터 나왔고요. 예. 근데 기본권 전문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충돌할 만한 여지가 좀 있긴 있었는데 당장 5.18 관련해서도 네.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내놨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5.18 들어가는 것까지 반대를 하면 예. 일배당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촛불 항쟁은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쨌든 대통령 측도 신경을 어느 정도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조국 수석이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편 발표할 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닌데 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를 하느냐.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것이 일단 형식적으로 정부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 발의예요. 제안하니까. 그리고 조금 국회 측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신경을 쓰면서 대통령이 직접 하면은 더더욱 압박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낮춰서 급을. 아. 예, 그래서 전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세부적인 조항에서 실무적으로 또 힘에 겨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준비하고 있는 그 발의안을 참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조국 수석이 국회 전문위원회 구실을 하고 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회 합의안을 우리가 이긴다라고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이런저런 걸 통해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참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뭐 0%가 가깝다고 봐야죠. 네. 개헌 저지선을 사실상 한국당이 담보하고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 개헌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조국 수석의 표현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헌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의견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서 이 내용들을 국회의 합의하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국 수석을 비롯한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또 청와대 발표 내용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문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보다 오히려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과 대통령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됐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약간 뒤로 빠지고 근데 거기-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우리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에 논의하라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 야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가갖고선 중국집에 회식하러 가갖고서는 나는 짜장면 먹을 거니까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시켜라라고 얘기하는 상사와 뭐가 다르냐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얘기까지 나오는 난감하죠. 측면에 저는 개헌은 결과론적으로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87년 체제의 개헌에서 봤듯이 전 국민의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예. 정치적인 의미는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지지율 70%를 달리는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김세인 평론가는? 사실 지금 그 김병민 교수의 지적 중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어떤 국회라는 데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고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어쨌든 그 개헌을 목표로 했다면은 정부 여당이 여당의 어떤 힘, 여당의 위치를 빌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낼 수 있게 한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시간만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러고 네, 나선 네. 거긴 하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당도 독자적인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네. 그 의석을 당연히 못 갖고 있고 그렇긴 자유한국당이 하죠. 저지선을 갖는 상황에서 그나마 발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밖에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그 압력으로라도 대통령이 좀 나서줄 필요가 있고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국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드라이브는 맞다고 봐요, 오히려. 어떻게 동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한테도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예.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네. 국회의 어떤 개헌안이 합의가 되면 네. 그럼 대통령의 그 발의안은 그냥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좀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지지층한테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근데 문재인 그걸- 대통령이 그 개헌안을 발의를 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이 더 강해졌다고 봐요. 그걸 하려면 그런데 어쨌든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 제가 의문인 게 네.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가 되면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거 사실상 그냥 동의투표예요. 그렇죠. 예. 50% 되는 그렇다면은 거죠. 지방선거 때 개헌 쟁점은 없어지는 겁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예. 근데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만 안 할 뿐이지 예. 개헌이 선거 쟁점화가 돼요. 오히려. 예. 그럼 저는 결국에 자유한국당이 빨리 이걸 합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스스로를 위해서. 예. 예.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는 드라이브가 오히려 먹히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면은 정치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정의당도 대통령의 발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예.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바른 근데 정의당은 네. 국회의원 선거 제도만 바꿔주면은 어디든지 다 그냥 찬성을 할 갈 수가 분위기거든요. 있다라는 분위기로 조정안을 내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발의보다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의 발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은 국회에 있는 여러 정파들 속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들은 다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헌안에서도 한 가지 의미를 저는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내일 개헌안에 담길지 말지를 봐야겠지만 지난번 이 개헌 자문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결선 투표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 결선 투표제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면 다른 부차적인 내용들은 좀 논외로 하고 네. 권력 구조의 문제 플러스로 선거 구제 개편과 결선 투표제까지 다루게 된다라면 여기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소위 말한 제3정당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정치적 함의들을 좀 발휘할 수가 있을 건데 너무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밀어간다면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의도로 좀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논란이 격화될 수 있는 이슈가 결국 토지 공개념 문제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는 우선 네. 어떻게 보세요? 토지 공개념 문제를 이렇게 헌법에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토지의 상품화 자체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 예. 예, 근데 토지 공개념은 예전에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던 토지 공개념 3법 중에 예. 두 가지가 이제 헌법 불합치 그리고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헌법을 건드려 줘야 되는 문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실 헌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뭐 그런 건 그렇지는 아닙니다. 않죠. 예, 네. 근데 토지 공개념은 이 실효성 측면에서 더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태우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계속 어떤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또 힘겨루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좌절도 많이 겪었는데 네. 이 고리를 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끊어야 된다. 이 문제 인식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얘기의 취지는 헌법의 토지 공개념이 강화된 조항으로 등장을 하면은 강남 아파트 값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니, 쉽게 말해서 네. 다시 말해서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강화한 법률의 입법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좀 더 강화된 규제가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소위 지공주의적 규제를 도입을 할 때 위헌 논란은 사라질 테니까요. 지공주의적 규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라고 예. 하는 이제 유명한 애초에 토지 공개념의 네네. 사상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네네. 하는 그 철학. 네. 예, 그것을 이제 지공주의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예, 그 입법을 할 때 이제 계속 들러붙었던 네. 위헌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김영민 교수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예. 내용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차후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 개헌안이라는 명칭을 담고 있죠. 네. 국민들의 총의를 담아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거고요. 개헌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제적의원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내용인즉슨 전체 국민의 총론을 모으지 않는 상태에서 개헌,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내용만 하더라도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국민들마다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른 건데 이걸 국민 개헌 안으로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정부에서 개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헌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은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다른 건데요.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가치 속에서 사실은 이거를 헌법을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나름대로 소유권을 제한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토지 문제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개헌에 대한 안으로 명기가 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세희 이 평론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조치가 실행이 되거나 예. 입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부는 의지를 갖겠죠. 의지는 갖겠지만 지금 국회의 분포를 봤을 때 예, 사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법안 중에 5개 중에 1개꼴만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굳이 토지 공개념을 오래 붙잡고 시비를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토지 공개념 개념 자체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헌법의 명기라는 게 된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80년 체제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개헌이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실질적인 시행착오를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의 조항의 명기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건데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 속에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사회적 숙고의 과정들이 결여돼 있다는
있다라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되면은 당장 이 강남 재건축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훨씬 더 강화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담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만들기 전에 뭐 예비로 뭐 조항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한 10년간 테스트해보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 87년 체제 이후에 30년이 넘게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 네. 빈부격차, 갈등 이런 문제는 많이 겪어왔다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노태우 정부에서 예. 보수 보수 정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사실 좀 노태우 정부는 좀 고려장 하다시피 한 것 같긴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잘 안 하는 정당이긴 예.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부자 재산 지켜주기 정당이라는 이미지만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토지공 개념이 도입되더라도 어떤 정책이 자동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걸고 넘어지겠지만 이게 끝까지 쟁점으로 남을지 저는 오히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저는 됩니다. 얼핏 생각이 드는 게 뭐 제 의견을 제시한 게 좀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의외로 이념성이 강한 정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수 결집이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목표점 그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예. 저는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개헌안에 나왔다. 개헌안이 나왔다. 실질적으로